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유동식이고요. 회사에서는 그 토스트 UI 캘린더라는 오픈소스를 개발하고 있고, 아까 보셨던 협업도구 두레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토끼 같은 이놈의 자식들을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 같은, 여우 같은, 많은 일 모시고 사는 평범한 프론트엔드 개발자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한 주제는, 목이 막히네요. 주제는 점진적으로 프론트 프레임워크 교체하기예요. 여러분들 웹페이지 만드실 때 리액트나 뷰, 앵귤러 같은 프레임워크를 써서 많이 개발을 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 프레임워크를 선택해야 하는지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선택이죠. 왜냐하면 그 프레임워크를 선택하면 오랜 기간 동안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될 테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 처음 선택한 프레임워크를 이제 바꾸어야 할 시기가 왔다면 어떠실까요? 예를 들어서 리액트로 만들었는데 이제 뷰로 바꿔야 된다면 그럴 일은 없나요? 네, 이제 리액트파가 맞는 것 같다. 조심할게요. 네, 만약에 저처럼 앵귤러 JS로 만들어진 페이지를 뷰로 갈아타야 한다면 어떠실까요? 아마 예상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다고 예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안 바꾸면 되지 않을까? 서비스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바꿔? 이런 의견도 있으실 수가 있죠. 근데 두 가지 의견 모두 뭐가 더 낫다, 맞다, 이런 거를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 서비스를 점점 더 개선시키고 발전시켜가는 이 과정에서 오래된 프레임워크로만은 어느 순간 한계가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프레임워크 교체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이번 강연이 많이 도움되실 것 같아요. 프레임워크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이 많은 기능을 다 바꾸려면 몇 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프레임워크를 조금씩 아주 점진적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네, 이 발표는 실제로 두레이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컨텐츠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왜 프레임워크를 교체해야 하는가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왜 교체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체하기 전 필수 준비 사항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어떻게 교체하는지 코드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능 비교를 해서 어떻게 좋아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레이는 약 5년 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세계 최강 협업 도구예요. 네, 인정 안 하시겠지만 네, 세계 최강입니다. 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업 도구이고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개발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메신저, 메일, 캘린더, 드라이브, 위키, 주소록 등 여러 서비스가 하나의 서비스로 잘 녹아져 있는 서비스인데요. 두레이를 처음 개발할 그 당시에만 해도 핫하던 앵귤러 JS를 저희가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 앵귤러 JS가 지원이 중단된 프레임워크가 되었죠. 그래서 두레이도 고심 끝에 뷰로 프레임워크를 교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프레임워크를 교체해야 하는 몇 가지 상황이나 이유들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처럼 앵귤러 JS 같은 경우는 지원이 중단되었죠. 그래서 주요 어떤 심각한 보안 이슈가 있거나 주요 브라우저에서 돌아가지 않는다거나 이런 몇몇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개선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중단된 프레임워크를 쓰면서 계속 우리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면 아주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개선되고 있는 상태 관리, 라우팅이나 컴포넌트 기반의 구조, 이런 혁신적인 개발 패러다임들을 점점 적응하기도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새로운 툴 같은 것들 쓰기 좀 어려울 거고요. 성능이 개선된 라이브러리 같은 걸 쓰기도 조금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도 않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개발자를 채용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신 프레임워크로 만약에 교체했을 때 장점이 많다면 교체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요즘에 리액트나 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널리 쓰이고 있고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매우 확보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 가독성,
그다음에 컴포넌트 재사용성, 결합성도 되게 좋아졌죠. 그리고 라이브러리 크기나 속도, 이 성능 측면에서도 되게 좋아진 프레임워크이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요즘에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툴들이 되게 생산성을 올리도록 되게 발전하고 있어요. CLI나 특히나 스토리북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 개발의 속도를 아주 올려주는 좋은 툴입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지만 지금 서비스에서 오는 한계가 프레임워크 때문이라면 이런 장점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한번 바꿔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프레임워크를 교체를 하는데 왜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리스크 때문인데요. 프레임워크를 전면적으로 교체할 경우는 사실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디자인과 기능을 다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과 비용이 문제인 거죠. 그 바꾸는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신규 기능이나 버그 픽스가 있다면 2번 개발해야 됩니다. 소스 관리를 2번 해야 될 수도 있고 서버도 사실 2번 관리해야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게 전면적인 교체를 하는데 만약에 조금씩 바꾸고 배포하고 프레임워크를 일부분만 바꾸고 배포하고 결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점진적인 교체 전략은 규모가 큰 레가시 시스템을 이렇게 컴포넌트 단위로 분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독립적으로,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지 않고 서비스를 하나하나 프레임워크를 교체해 나가다 보면 점차 완성돼가는 모습인 거죠. 저희가 두레이 개발자들과 함께 이런 점진적인 교체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런 개념을 담은 용어가 있더라고요. 마이크로 프론트 엔드라는 개념인데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들어봤는데 마이크로 프론트 엔드는 뭔가 했습니다. 개념은 어렵진 않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웹페이지 내에서 영역을 여러 개로 구분하고요. 그 영역을 독립적인 앱으로 개발한 다음에 서로 합치는 거예요. 예. 이 생각 상상해 보셨나요? 영역을 구분하고 서로 독립적인 앱으로 만든 다음에 합치는 거. 이게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라는 개념이고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 앱 1은 A팀에서 리액트로 개발하고 B팀에서 앵귤러로 앱 2를 개발하고 앱 3은 C팀에서 뷰로 개발해서 하나로 합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주제를 하고 있는 점진적인 그 프레임워크 교체 전략과 딱 맞아 떨어지는 방법인데요. 영역을 구분하고 다른 프레임워크로 교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레이 주소록부터 저희가 점진적 교체 전략을 적용하기로 했고요. 상단과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앵귤러 부분들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중간의 영역, 파란색 영역을 뷰 프레임워크로 교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서비스의 프레임워크를 교체해 나가다 보면 이제 점차 전부 다 교체가 되도록 되겠죠. 어떤 서비스를 먼저 교체할지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점진적 교체의 장점은 전면적인 교체보다는 리스크가 낮고 빠르게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체 일정과 비용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낮추는 큰 장점이 있는 게 사실은 정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를 교체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네, 저는 사실 필수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이 단계를 빼먹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전 준비의 핵심은 이 기능 파악이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사전 기능 파악을 철저히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 사전 기능 파악을 철저히 하셔야지만 여러분의 야근을 줄일 수가 있고요. 회사의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프로젝트의 일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본 거는 4가지예요. 기획서 확보, QA 시트 확보, 코드를 통한 기능 파악,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잘 세우시는 건데요. 제가 처음으로 찾았던 거는 서비스 기획서 확보예요. 서비스 기획서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다 명세를 망라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도 되게 있어야 되는 문서이지만 프레임워크를 교체할 때도 사실 있으면 되게 좋은 문서입니다. 회계 테스트를 할 때 빠진 기능이 없이 다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제가 찾았던 거는 QA 테스트 케이스 문서 확보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기획서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능 파악을 하다가 이 QA 문서를 보고 테스트 문서를 보고 기능 파악을 한 적도 몰랐던 기능 파악한 적도 많아요. 제가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QA 시트를 속독하지 마시고요. 여러 번 정독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래서 정독하시면서 서비스 기능을 하나하나 눌러보시고 눈과 뇌에 새기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여러분의 야근을 없애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커피 사고 싶으실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이렇게 하셨으면 마지막에 그다음에 코드를 통한 기능 파악인데요. 문서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에요. 프레임워크를 바꾸기 때문에 모든 UI는 새로 개발을 해야죠. 그리고 저는 프레임워크에서 포크를 떠서 새로 기능 개발했거나 커스텀한 기능들은 문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코드를 통해서 기능 파악을 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개발 계획을 세우실 때 핵심은 기능이 누락되지 않고 잘 계획 속에 녹아들도록 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정 산정하시고 개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구체적으로 앵귤러 JS를 뷰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코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뷰 주소록에 이 파란색 영역 먼저 교체를 하는 거죠. 네, 이 작업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고민이 있던 거는 이 웹페이지에서 두 프레임워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이게 되게 고민이더라고요.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라는 개념을 알기 전에 저희가 작업했기 때문에 되게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페이지 내에서 두 프레임워크를 잘 돌아가게 할 수가 있을까? 이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성능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개발 편의성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토타이핑을 해보면서 그 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총 3가지를 저희가 프로토타이핑 해봤고요. 처음으로 해본 거는 SPA를 포기하고 별도의 페이지를 분리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매우 명확하더라고요. 새로 뷰 페이지 하나 그냥 개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와 자바스크립트, CSS가 명확하게 분리가 돼요. 같은 이름의 셀렉터를 썼다고 하더라도 CSS가 충돌 날 일이 없죠. 그 다음에 페이지가 분리되기 때문에 웹팩 같은 걸 쓰게 되면 원하는 자바스크립트와 CSS만 정확하게 번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점도 사실 되게 명확했어요. SPA의 장점이 사라지더라고요. 서비스 탭을 클릭할 때마다 흰색 화면이 번쩍번쩍하면서 깜빡이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 로딩이기 때문에 로딩 속도도 느려져요. 뒤에서 한번 영상을 볼게요. SPA인 경우에 탭을 클릭할 때마다 페이지 깜빡이는 현상을 볼 수가 없어요. 부드럽게 전환되죠. 상단, 하단, 좌측, 본문 영역 등 깜빡이는 현상 없이 부드럽게 전환되는 것이 SPA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별도의 페이지로 분리했더니 탭을 클릭할 때마다 흰색 화면이 깜빡거리면서 로딩 속도도 떨어지니까 사용성이 되게 떨어지더라고요. 보시죠. 네, 탭을 클릭할 때마다 흰색 화면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이고 로딩 성능도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탭을 클릭할 때마다 이게 흰색 화면이 보이니까 조금 보기도 안 좋고 사용하기도 점점 불편해지는 상황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 방법은 조금 프로토타입 해보니까 좀 적응하기 어렵겠다고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살펴본 방법은 SPA를 유지하되 iframe을 쓰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앞에 본 것과 장점이 되게 비슷한데요. 앵귤러 JS에서 되게 심플하게 그 코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는 코드처럼 앵귤러 라우터 쪽에서 주소록인 경우에 iframe 컴포넌트를 사용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iframe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그 코드를 보시면 iframe 컴포넌트의 초기화 루틴에서 iframe 엘리먼트의 소스만 바꾸면 그냥 새로운 페이지 로딩이 되겠죠. 네, 특별할 것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단점도 사실 비슷해지더라고요. 프레임 깜빡임 현상은 여전히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깜빡임 현상이 여전히 발생을 하고요. 또 개발하기 더 까다로운 면도 있어요. XSS 보안이 더 취약한 단점도 있고요. 프레임 간의 통신 방법도 사실 조금 제약적이죠. 그리고 iframe 내부에서 동작하는 뷰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부모 프레임에서 처리하도록 다 앵귤러 JS로 넘겨야 돼요. 그래서 개발하기는 조금 까다로운 방법이라서 간단하게 프로토타이핑 했지만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방법이었고요. 그러면 이 한 페이지 내에서 어떻게 하면 두 프레임워크를 같이 돌릴 수 있을까?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다가 했던 거는 앵귤러 JS 내부에서 뷰 컴포넌트를 삽입하는 방법이었어요. 네. 사실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은 방법이에요. 근데 장점은 꽤 많더라고요. 먼저 SPA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깜빡이는 현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뷰는 멀티 인스턴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화면의 여러 영역을 멀티 인스턴스를 해서 영역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frame 대비 가볍고 빠르겠죠. 그리고 한 프레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두 프레임워크 간 데이터 공유가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단점이 없진 않더라고요.
우리 개발자로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프레임워크가 하나 추가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와 CSS 등의 리소스 용량이 늘어나서 좀 느려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의 셀렉터를 썼을 경우에 CSS가 오버라이드 돼서 디자인이 틀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는 두 군데서 다 관리할 수 있지만 그러면 관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모가 앵귤러 JS잖아요. 그래서 뷰 컴포넌트를 품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라우터 관리는 앵귤러 JS만 하도록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그 관리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코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앵귤러 JS에서 뷰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앵귤러 JS의 HTML 템플릿 코드입니다. 앵귤러 JS도 고유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돌면서 도움을 변경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뷰의 부모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것은 변경되지 않도록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앵귤러 디렉티브 중에 ng non-bindable이란 요 디렉티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엘리먼트부터는 뷰가 더 이상 변경하지 않도록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뷰가 렌더링하는 영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컴포넌트, 앵귤러.js 컴포넌트 초기화 단계에서 보면 간단하게 뷰 인스턴스를 생성하면요. 그냥 삽입이 끝나요. 아까 ng non-bindable로 만든 엘리먼트를 컨테이너 엘리먼트로 지정을 하고 우리가 흔히 보는 뷰 컴포넌트처럼 스토어, 라우터, 컴포넌트 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스테이트라는 값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 템플릿 부분에서 여기 스테이트를 프랍스로 넘길 수 있는 것까지 일반적인 뷰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뷰의 주소록의 뷰 컴포넌트가 서비스 메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싱글 파일 컴포넌트 형태로 만들었죠. 뭐 되게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되게 흔한 뷰 컴포넌트이고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다이나믹 컴포넌트를 저희가 활용했다는 거예요. 다이나믹 컴포넌트는 그 컴포넌트 이름 문자열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컴포넌트로 동적으로 바꿔주는 기능이거든요. 뷰의 기능인데 지금 위에 템플릿 부분에 보시면 컴포넌트라고 해서 예약된 이름의 컴포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vbind is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 네임을 적어주게 되면 이 이름에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이게 뭐 주소록의 컴포넌트든 드라이버의 컴포넌트든 앞으로 만들어질 뷰 컴포넌트든 아주 유연하게 동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진적 프레임워크 교체하는 기법에서 이런 기법이 되게 아주 알맞게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프랍스로 넘어온 거를 그냥 그대로 넘기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이나믹 컴포넌트를 이제 사용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는 비동기 컴포넌트로 로딩 성능을 조금 올려 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탭을 진입을 했을 때 뷰로 만들어진 주소록 컴포넌트가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로딩되면 로딩 성능이 떨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소록 뷰 컴포넌트는 화면에 렌더링 될 때만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렌더링 할 수 있도록 비동기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뷰의 비동기 컴포넌트는 되게 심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를 함수 형태로 만들고요. 프라미스를 리턴하는 함수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쓰게 되면 프라미스를 리턴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주소록 컴포넌트가 비동기적으로 동작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했는지 한번 볼게요. 화면 상단을 보시면 아까 서비스 메인 컴포넌트예요. 이 부분을 함수 형태로 만들었고 프라미스를 리턴하는 임포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웹팩이 알아서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만 따로 번들해주게 돼요. 그러면 이 컴포넌트는 화면에 렌더링 되어져야 될 때만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화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동기적으로 성능 개선할 수가 있는데요. 뒤에 눈으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실 겁니다. 보시면 그 프로젝트 탭을 진입했을 때는 그 주소록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주소록을 탭을 진입했을 때만 자바스크립트 다운로드 받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시죠. 자, 주소록 탭을 클릭했을 때만 자바스크립트를 다운받고 비동기적으로 처리하고 렌더링하는 화면이에요. 그리고 다른 탭을 갔다가 다시 주소록을 봤을 때는 더 이상 다운로드 받지 않고 바로 렌더링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로딩 성능을 올렸고요. 그 다이나믹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아주 유연한 컴포넌트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앵귤러 JS 내부의 뷰 컴포넌트가 간단하게 삽입돼요. 쉽죠? 아주.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두 프레임워크가 한 페이지 내에서 동시에 돌아가는 것이 되었고요. 여기서 더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두 프레임워크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앵귤러.js에서 어떤 라우터 값이 변경됐을 때 뷰에서 목록을 렌더링 한다든지, 뷰에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앵귤러.js로 구현된 다이얼로그를 띄운다든지, 이런 통신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구현한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뷰의 리액티브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뷰의 디스패치 커밋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반대로 이벤트를 사용해서 앵귤러에서 그 이벤트를 수신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보실 거는 뷰의 리액티브 시스템을 활용한 건데요. 데이터와 프랍스를 썼어요. 뷰에서는 데이터가 바뀌면 뷰 단위 바뀌는 리액티브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 코드를 보시면 뷰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요 메시지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부분을 보시면 차일드 컴포넌트에 프랍스로 타이틀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죠. 메시지를. 그리고 마지막 라인에 보시면 app.message에서 이 데이터를 2019 NHN forward라는 새로운 데이터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이 프랍스로 넘어간 메시지가 이 타이틀에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 변경된 데이터가 다 차일드 컴포넌트로 전파가 되겠죠. 그러면 차일드 컴포넌트는 이제 변경된 데이터에 맞게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넘길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실제로 활용했냐면 라우터 쪽 데이터 전달을 해서 실제로 코드를 활용했어요. 실제 코드예요. 그래서 앵귤러.js와 뷰 모두 라우터를 관리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지만 아까 관리 이슈로 인해서 앵귤러.js에서만 관리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왼쪽 코드에서 보시면 앵귤러.js에서 라우터 상태가 변경이 되면 state change success라는 콜백이 호출이 돼요. 이렇게 하면 if문을 통해서 주소록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수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this.component, 뷰 컴포넌트입니다. this.component의 state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갱신해주게 되겠죠. 갱신하면 오른쪽에 가보시면 이 state라는 데이터는 서비스 메인이라는 컴포넌트의 프랍스로 전달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메인의 프랍스를 가보시면 watch를 통해서 이 state 값이 변경된 걸 감지하죠. 그러면 여기서 this.update state 메소드를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어의 디스패치 액션을 통해서 스토어를 실행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업데이트 스테이트라는 액션을 보시면 새로운 상태를 커밋을 하고 패치 아이템스 바이 스테이트를 통해서 라우터에 맞는 목록을 렌더링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앵귤러.js 쪽에서 라우터 데이터가 변경이 되고 리액티브 시스템을 통해서 와치하고 그 다음에 스토어든 어디든 전달해서 그 데이터에 맞게 렌더링 할 수가 있는 이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Vuex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건데요. Vuex의 디스패치 커밋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스토어를 임포트하고 있고 뷰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스토어를 주입하죠. 그 다음에 store.dispatch, store.commit을 할 때 이 데이터와 함께 전달을 하게 되면 이 스토어에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 업데이트 됩니다. 그러면 이 스토어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뷰 컴포넌트가 다시 그에 맞게 렌더링 되겠죠. 어려울 것이 없는 간단한 방법입니다만 중요한 거는 앵귤러.js 코드 내부에서 어디서나 이 Vuex 스토어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뷰 내부적으로.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 반대로 뷰 내부에서 앵귤러.js로 데이터를 전달해 볼게요. 저는 Vuex의 이벤트 수신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Vuex의 스토어에 보시면은 커밋과 디스패치가 일어날 때 그 이벤트를 수신할 수가 있어요. 커밋의 경우는 subscribe store.subscribe 해서 콜백을 등록하시면 커밋이 일어난 후에 이벤트를 수신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디스패치의 경우에는 store.subscribe 액션을 하시게 되면 액션이 디스패치된 이후에 콜백을 이렇게 호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과 페이로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타입을 가지고 분기를 탈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두레이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자, 왼쪽 위에 보시는 코드처럼 subscribe 액션을 통해서 콜백을 등록했습니다. on action dispatch listener라고 등록을 했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뷰 내부 어딘가에서 라우터 변경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스토어에 디스패치를 합니다. 컨택트 체인지 패스라고 이제 액션을 전달하게 되면 스토어가 실행이 되게 되겠죠. 실행이 되고 나면 오른쪽에 등록한 on action dispatch listener가 콜백이 호출이 됩니다.
호출되고 나면 타입과 페이로드를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앵귤러.js 내부에서 마지막에 보시는 여기 코드처럼 라우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뷰 내부에서 이렇게 라우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앵귤러 단으로 데이터를 던져서 라우터를 직접 변경하는 요 루틴을 저희가 직접 요거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프레임워크가 앵귤러.js와 뷰가 동시에 이제 돌아가게 됐고요. 처음에는 별도의 페이지를 생각을 해봤고 IPM도 생각해봤지만 다 그 방법이 아니라 앵귤러.js 내부에 뷰 컴포넌트를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SPA를 유지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전달과 이벤트를 수신하는 방법을 제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오래된 프레임워크를 최신 프레임워크로 바꿨을 때 여러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스토리북이에요. 스토리북을 쓰시면 컴포넌트 개발 생산성이 매우 올라갑니다. 네. 딱 필요한 컴포넌트 파일들만 딱 떼서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매우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명에서 같이 개발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쓰는 장면 한번 볼게요. 보시면 컴포넌트별로 다 따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클릭했을 때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빠르고요. 그다음에 그 컴포넌트의 상태를 변경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제 우리 웹 개발 환경에서 느리게 개발하지 않아도 되게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서 동시에 여러 컴포넌트를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요 다음 세션에 그 실용적인 프론트엔드 테스트 전략이라는 세션이 있어요. 김동호 책임님 발표가 있는데 프론트엔드 제대로 한번 개발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토리북을 이용해서 주소록 컴포넌트를 여러 명이서 동시에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점점 한 페이지에 이렇게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소록 뷰가 점점 완성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프레임워크 교체가 완료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성능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비교는 회귀 테스트와 로딩 성능 테스트인데요. 처음에는 회귀 테스트예요. 제가 아까 QA 시트를 확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발자 테스트를 통해서 제 최초의 그 회귀 테스트 목표는 95% 통과했는데요. 왼쪽 표를 보시면은 85%를 제가 통과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조금 떨어지는 수치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로 QA를 통해서 약 70여 개의 이슈가 검출이 됐어요. 그 중에 보시면 스펙 누락 이 20개로 약 30%를 차지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사전 기능 파악을 충분히 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충분히 했으면 발생하지 않아도 될 이슈인 거죠. 제가 이슈를 다 처리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전 기능 파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딩 성능인데요. 먼저 리소스 크기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앵귤러.js에서 추가로 뷰가 추가됐죠. 그리고 저희는 엘리먼트 UI라는 UI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성능이 빨라졌는지 느려졌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제 예측에는 좀 다 전반적으로 늘어났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살펴보니까요. 왼쪽이 앵귤러.js만 있는 거고 오른쪽이 뷰가 추가된 화면이에요. 결과예요. 자바스크립트 크기를 봤을 때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목록을 렌더링하는 그 UI 그리드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앵귤러.js에. 이 1.1메가가 빠지면서 뷰로 새로 개발한 컴포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자바스크립트 용량이 줄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CSS를 봤을 때는 예상한 대로였어요. 엘리먼트 UI라는 CSS 라이브러리가, UI 라이브러리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CSS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XHR 요청 개수를 봤을 때는 그 전에는 20개였는데 21개로 1개 딱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리소스 용량이 크게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로딩 성능입니다. 로딩 성능을 저희가 비교할 때 크게 세 가지 지표를 보통 봅니다. 돔 컨텐트 로디드 이벤트는 파싱이 완료된 시점이고요. HTML 용량에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로드 이벤트는 모든 리소스가 로딩이 완료된 시점인데 자바스크립트, CSS 이미지 같은 그 전체 리소스 용량에 따라 달려있는 이벤트이고요. 다음에 first meaningful paint 이벤트는 화면에 유효한 컨텐츠가 렌더링 되는 시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로딩바가 아니라 어떤 컨텐츠가 딱 로딩되는 시점을 가지고 이 로딩이 빠르다, 느리다를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로딩 성능 지표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왼쪽이 앵귤러고 오른쪽이 뷰가 추가된 화면인데요. 보니까 돔 컨텐트 로디드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SPA잖아요. 그래서 HTML 용량은 사실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돔 컨텐트 로디드는 변화가 없고요. 두 번째 로드 이벤트인 경우는 조금 소폭 줄어들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리소스 용량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뭐 빨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마지막에 First Meaningful Paint는 사실 보면 2초나 빨라졌습니다. 네. 이게 왜 빨라졌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죠. 그래서 개발자 도구에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위에 보시는 게 AngularJS, 밑에 보시는 게 뷰가 추가된 화면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한 6초 정도의 First Meaningful Paint가 발생을 했고, 밑에는 4초 정도에 발생을 했죠. 그래서 2초의 차이가 더 빨라졌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UI 그리드라는 라이브러리가 제거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압축된 기준으로 약 1.1메가였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를 비동기 로딩하고 파싱하고 초기화 루틴이 빠지면서 무려 2초나 빠졌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지만 로딩 성능이 빨라진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리소스 크기 변화는 별로 없었고 로딩 성능은 오히려 빨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AngularJS와 뷰 두 프레임워크의 성공적인 공생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렇게 두 가지 프레임워크가 한 페이지에서 잘 돌아가는 서비스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시면요. 두레이.com 가셔가지고 두레이를 사용 신청 한번 해보세요. 이제 25명 이하는 무료예요. 네. 무료니까,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 교체를 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전면적인 교체보다는 점진적으로 프레임워크를 교체하기를 권장을 드려요. 이미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라는 전략이 있고요. 조금만 교체하고 배포하고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고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프레임워크로 바꾸시면서 모든 장점들을 수용하시면서 이제 생산성을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기 전에 꼭 사전 기능 파악하시고요. 개발하시고 하시고 난 다음에는 꼭 성능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점진적인 프론트 프레임워크 교체 전략 발표를 마치고요.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동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